안녕하십니까, 책돌이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건강해지는 9가지 방법입니다. 저자는 손영기, 출판사는 이단북스입니다. 저자 소개를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손영기, 서울 종로 관자재 한의원에서 특진 한의사로 근무 중이다. 노장의 자연주의 사상에 환경 문제를 접목한 마이너스 건강법을 제시하며 음식 및 환경, 생활 개선을 통한 자연 치유를 강조해왔다. 그럼 바로 본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혈로는 현대인의 자아상을 담은 한의학 이론이다. 현대인은 음혈이 항상 부족해서 이를 보충해야 된다는 주장입니다. 음혈이 부족한 이유는 도시 풍경에서 알 수가 있습니다. 높은 빌딩과 아파트, 식당에 차려진 육류, 패스트푸드, 맵고 짠 음식, 사람들 손에 쥐어진 담배나 커피, 스마트폰, 밤을 낮처럼 밝히는 불빛듯, 밤을 지배하는 알코올과 성문화 등등 나열하면 끝이 없습니다. 현대인의 이런 모습은 불과 100년 전만 해도 상상할 수 없었습니다. 이러한 현대인에게 옛 처방을 그대로 적용시키는 것은 무리입니다. 옛 처방은 양기를 보충하고 한사를 제거하는 치료법이 주류입니다. 주거와 의복이 열악한 데다 야외 노동이 대부분이고 노숙하는 경우도 흔해서 한증이 많았습니다. 콘크리트나 컴퓨터, 스마트폰, 전등은 존재하지도 않았고 육류와 고추, 그리고 담배나 카페인 음료는 전래에 유통되지 못했습니다. 양기와 음혈이 양립하는 저울에서 무게중심이 과거에는 양기 쪽에 있었지만 현대에는 음혈에 위치합니다. 인류 문명이 발달할수록 음혈 부족으로 기울어집니다. 과학 문명 자체가 인간의 음혈을 소모시킵니다. 인간의 욕심 역시 음혈을 고갈시키는 방향으로 확대되고 있습니다. 알코올과 니코틴, 카페인, 성관계, 게임 등의 집착이 음혈을 탕진시킵니다. 한의학 관점에서 인간의 모든 생명을 유지하는 물질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기와 혈. 세포가 생존하려면 산소와 포도당을 계속 공급을 받아야 합니다. 산소는 기, 포도당은 혈을 공급해서 기의 존재는 호흡으로 확인되고 혈의 존재는 혈관에서 확인이 됩니다. 산소와 포도당 가운데 하나라도 부족하면 세포는 병이 듭니다. 산소가 부족하면 기허, 포도당이 부족하면 혈허입니다. 현대인은 과거의 망령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양기 보충의 망령 말입니다. 홍삼의 인기가 대표적입니다. 현대인이 선호하는 건강보조식품의 상당수가 혈이 아닌 양기를 복돋는 것들입니다. 양기 부족에서 음혈 부족으로의 시대의 변화를 인식하지 못하고 과거 시점에 고정되어 있습니다. 활시위의 방향이 정반대여서 아무리 화살을 날려도 관역을 맞추지 못합니다. 촛불을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초는 음혈이고 촛불은 양기입니다. 촛불이 초를 태워 존재하듯 양기는 음혈을 원료로 삼습니다. 양기는 산소 호흡과 함께 음혈이 있어야 만들어집니다. 대장간의 풀무질과 같습니다. 석탄불에 불무의 펌프질로 공기를 넣으면 화력이 강해집니다. 석탄이 부족하면 풀무질을 해도 화력이 오래가질 않습니다. 양기 부족은
양기만 복돋기 때문에 해결되지 않습니다. 초를 보충해야 촛불이 살아납니다. 기력이 떨어지는 것을 느끼면 사람들은 홍삼에 의존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기력 저하는 음혈 부족에서 시작됩니다. 홍삼으로 기력이 반짝 회복되었다고 기뻐하지 마십시오. 초의 부족으로 촛불이 약해진 상황에서 성냥, 즉 홍삼으로 잠시 촛불을 살린들 근본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초를 보충하지 않고 성냥질로 계속 촛불만 일으키면 초는 더 빨리 닳아 없어지게 됩니다. 음혈 부족 환자에게 홍삼은 해롭습니다. 촛불이 강하다고 좋은 것이 아닙니다. 초가 부족한 상태에서 촛불만 강하면 안 되기 때문입니다. 성해진 촛불은 초 소모를 재촉할 뿐입니다. 양기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양기가 넘쳐서 좋을 것이 없습니다. 양기는 음혈이 제어할 수 있을 만큼 필요합니다. 음혈은 양기를 닫는 그릇인데 그릇이 넘친 내용물은 쓸모가 없습니다. 즉 쓰레기입니다. 음혈 제어에서 벗어난 양기는 오히려 병이 됩니다. 성장기 아이를 통해 쉽게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성장기는 양기가 성해서 음혈이 부족한 시기인데 양기를 보돋는 약과 음식을 아이에게 주는 부모가 많습니다. 홍삼을 먹는 아이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음혈을 보충해도 모자랄 시기에 양기를 복돋우면 음혈 넘친 양기가 병이 됩니다. 과잉 행동과 주의력 결핍이 그러합니다. 실열과 우라를 풀려고 팔과 다리를 그리고 몸을 쉼없이 움직입니다. 이러한 아이가 산만한 것은 성격이 아닌 병입니다. 음혈 부족으로 개인 및 사회병리가 심해지니 양방에서도 새로운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시영 박사의 세로토닌 건강법이 바로 그것입니다. 세로토닌은 충동을 제어하고 흥분을 진정시키며 긍정과 행복감을 주는 뇌 화학 물질입니다. 이시영 박사는 우리 시대의 세로토닌적인 가치관이 필요하다고 주장합니다. 경쟁하며 역동적으로 빠르게 변하는 도파민적인 가치관에서 벗어나야 개인과 사회가 행복해진다는 것입니다. 도파민적인 가치관은 양기를 복돋고 세로토닌적인 가치관은 음혈을 보충합니다. 충동이나 흥분, 경쟁, 창조로 표현되는 도파민을 음양오행으로 해석하면 양기입니다. 제어나 진정, 긍정, 행복의 세로토닌은 음혈로 해석됩니다. 이시영 박사의 세로토닌 건강법은 내가 주장하는 음혈론과 상통합니다. 언어는 서로 다르지만 현대인이 가지는 문제의 원인을 같이 주목하고 있습니다. 음혈 그릇에서 넘친 양기를 경계하는 것입니다. 세로토닌 건강법과 음혈론은 우리나라에서 주목받기 어렵습니다. 한국인은 세로토닌보다는 도파민, 음혈보다는 양기를 우선 가치로 삼기 때문입니다. 여름밤 메밀음에 잠을 설치는 사람이 많은데 무명의 자업자득입니다. 인공빛으로 인해 밤을 낯으로 착각한 매미가 지속적으로 우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인간이 매미로부터 소음 피해자에게 앞서 매미 역시도 빛 공해의 피해 곤충입니다. 식물의 피해는 더 큽니다. 작은 빛 변화에도 식물은 발화나 성장, 개화나 열매 맺음의 영향을 받기 때문입니다. 모든 동물과 식물은 생체 리듬을 가집니다. 생체 리듬이 인공빛으로 혼란되면 생물의 생육은 물론
생식 활동에도 문제가 생깁니다. 무명으로 야기되는 수많은 생태 교란 현상이 학계에 보고되고 있으나 관찰되지 않는 현상들이 훨씬 많습니다. 우리 인간 역시도 생체 리듬을 가지며 인공빛으로 인한 그 생체 리듬이 혼란되고 있음을 주목해야 합니다. 인류 역사에 있어서 전기빛의 존재는 매우 짧습니다. 유구한 세월 동안 인간은 자연의 빛이 가지는 리듬에 맞춰서 생활했고 그 리듬은 DNA에 각인되어 있습니다. 해가 뜨면 일하고 달이 뜨면 잠을 취했습니다. 음열은 밤에 잘 때 축적이 됩니다. 생체 리듬에 따라 자시, 즉 밤 11시부터 새벽 1시에 가장 많이 축적이 됩니다. 수면 양보다 중요한 것이 수면의 질입니다. 이 자시에 잠든 상태라야 수면의 질이 좋아집니다. 예컨대 같은 8시간 수면이라도 새벽 1시에 취침해서 아침 9시에 기상하는 것보다는 밤 11시에 자서 아침 6시에 일어나는 것이 훨씬 건강에 좋습니다. 수면 시간대가 자시에서 벗어나면 그만큼 음열이 부족해지기 때문입니다. 밤 11시 이전에 취침하는 현대인이 많을까요? 인공빛으로 밤을 낮으로 삼는 현대인에게 밤 11시는 활동 시간입니다. 수면의 질과 양 모두 부족한 상황에서 건강할 수는 없습니다. 만성 피로를 느끼는 직장인은 수면 상태부터 점검을 해야 합니다. 소모성 질환에 따르지 않는 만성 피로 대부분은 수면 문제에 의한 음열 부족 때문입니다. 주변을 한번 봅시다. 피곤해 지친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모두가 인공빛에 생체의 리듬이 교란된 사람들입니다. 피로와 관련된 장부는 바로 간입니다. 간혈이 충분해야 피로를 이깁니다. 음혈이 부족한 가운데 간열허가 바로 피로의 근본 원인입니다. 그런데 간의 혈은 잠잘 때 주로 모아집니다. 수면 문제가 만성 피로로 연결되는 이유입니다. 빛 공해가 수면 부족, 그리고 간, 혈, 허로 연결되는 이러한 순환은 단순 피곤으로 그치지 않습니다. 간 질환도 여기에서 시작됩니다. 간 기능이 저하된 환자가 많이 있음은 그만큼 현대인이 수면 부족으로 간혈로 상태라는 그 증거입니다. 간혈은 분노를 부릅니다. 분노는 사회의 혼란과 범죄의 씨앗이기 때문에 개인질환이 사회병리로 확대되는 것입니다. 사회 안정을 위한 새로운 캠페인을 제안합니다. 밤 11시 이전에 잠들자. 마인드 컨트롤을 통한 분노 진정보다 합리적이다. 수면의 질을 높여서 간혈을 충족시키면 간혈이 뭉치지 않아 짜증과 분노가 저절로 다스려집니다. 마음 문제를 몸으로 해결하는 한의학의 묘법입니다. 간혈의 보충은 마인드 컨트롤보다 쉽습니다. 일찍 잠자리에만 들어도 간혈이 크게 보충이 됩니다. 청소년의 일탈을 고민하는 부모가 많습니다. 방황하는 아이들은 공통적으로 인공의 빛에 유혹에 약합니다. 밤을 낮삼아 활동합니다. 부모들은 이 점에 주목해야 합니다. 해결법이 담겨있기 때문이죠. 청소년 문제는 간열허가 간열로 되는 이 병리 반응으로서 이는 상당수가 수면 부족에서 시작됩니다. 어려서 올바른 수면 교육을 받지 못해서 만성적인 간열허로 간열이 뭉치면 청소년의 일탈로 이어집니다. 성인이 되면 그 분노가 확대되어
범죄를 일으킵니다. 요즘 성장 클리닉이 인기입니다. 약물의 힘을 빌려서 아이의 키를 늘리려는 부모가 많습니다. 그런데 의료만으로는 역부족입니다. 성장 호르몬이 밤 11시에서 새벽 2시 사이에 가장 많이 분비됨을 알아야 합니다. 일찍 잠자는 수면 습관이 약물보다 중요합니다. 그 시간대는 다른 호르몬들도 왕성하게 분비되므로 성장뿐만 아니라 건강을 위해서도 일찍 재워야 합니다. 그 시간대가 바로 음혈이 보충되는 밤 11시부터 새벽 1시의 시간임을 주목해야 합니다. 현대인의 음혈은 항상 부족합니다. 특별한 이유 없이 늘 피곤한 사람, 간기이 약한 사람, 짜증과 분노로 가득 찬 사람은 자신의 수면 습관을 반성해야 합니다. 건강보조식품과 약물에만 의존하지 말고 일찍 잠자리에 들어야 합니다. 새는 바가지에 물을 담는 것은 어리석은 행동입니다. 수면 부족으로 음혈이 계속 새는 상황에서 음혈을 보충한들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밤에는 인공빛을 일찍 차단해야 합니다. 밤 11시 이전에 취침해야 합니다. 자신의 숙면 상태라야 수면의 질이 좋아집니다. 수면의 양은 7, 8시간이 바람직합니다. 할 일이 많아서 수면의 양을 줄여야 한다면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 밤이 아닌 새벽 시간을 활용하면 됩니다. 인공빛 자극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숙면에 방해가 되니까 잘 때는 인공빛을 완전히 차단해야 합니다. 그리고 취침 전에는 아무것도 먹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배불러서 자면 간열이 위로 분산되어 모이질 않습니다. 인공빛과 함께 현대인의 취침을 방해하는 공범이 있습니다. TV와 컴퓨터입니다. 이 때문에 학업과 업무 없이 일찍 귀가해도 늦게 자는 학생이나 직장인이 많습니다. TV를 보느라, 컴퓨터로 게임이나 인터넷 하느라 밤 11시 넘기는 일이 다반사입니다. 공부나 독서로 늦게 자는 것보다는 전자제품에 집중하다가 새벽에 취침하면 음혈의 소모가 훨씬 더 커집니다. 전자제품 자체가 음혈을 마르게 해서이기 때문입니다. 전자제품에 매달려 수면이 부족해지면 음혈이 새는 구멍이 2개가 됩니다. 먼저 수면 부족으로 새고 전자제품 탓에 셉니다. TV와 컴퓨터 모니터에도 빛이 방출되는데 밤을 밝히는 전등과는 그 성격이 다릅니다. 찰나로 번쩍이며 전멸하는 빛입니다. 이러한 빛에 시선을 계속 집중하면 음혈이 소모됩니다. 눈이 피로해지면서 간열이 마릅니다. 나이트클럽의 깜빡이는 조명 밑에서 생활한다고 상상해 보시죠. 얼마나 피곤하겠습니까? 밤 11시 이후부터는 TV나 컴퓨터를 전원을 꺼야 합니다. 저는 밤 9시부터는 컴퓨터를 하지 않고 11시가 넘으면 TV도 보지 않습니다. 빛을 전멸하는 화상을 지닌 모바일 기계는 TV나 컴퓨터보다 해롭습니다. 고정된 화면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모바일 화면은 손에서 미세하게 흔들리는데 화면 자체가 흔들리면 눈의 피로가 더 커지고 간열이 더욱더 마릅니다. 핸드폰 전자파를 염려하는 사람은 있어도 전멸하는 빛과 흔들리는 화면을 걱정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핸드폰은 3가지 방향으로 음혈이 새는 구멍을 만듭니다. 빛의 전멸, 화면의 흔들림, 전자파. 이상 3가지 모두 음혈을 소모시킵니다.
밤 11시 이후에 핸드폰에 매달리면 새는 구멍이 4개로 늘어납니다. 저는 지하철로 출퇴근합니다. 출근 시에는 신문을 보지만 퇴근할 때는 눈을 감고 있습니다. 음료를 모으기 위해서입니다. 진료하느라 소모된 음료를 조금이라도 보충하려고 눈을 감습니다. 눈을 감고 모여지는 간혈을 관합니다. 이것이 바로 음혈 명상입니다. 눈은 간혈이 소모되는 감각기관입니다. 눈의 피로는 간혈 부족을 의미하니 눈 피로를 예방하는 것이 간혈을 지키는 방법입니다. 음혈이 부족한 사람은 틈틈이 눈을 감고 휴식을 취해야 합니다. 시력 저하를 호소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음혈 부족 때문입니다. 간혈을 충족시켜 눈의 피로를 풀면 시력이 회복됩니다. 섣불리 안경을 맞추거나 도수를 높이지 말기 바랍니다. 간혈을 보해서 다스릴 일을 안경으로 해결하지 말아야 합니다. 일단 안경을 쓰면, 그리고 도수를 높이면 안경에 눈이 맞춰져서 간혈이 충족되어도 시력이 회복되지 않습니다. 안경이 시력 저하를 고정시킵니다. 취침하는 방의 전자파 차단은 음혈이 부족하지 않은 사람에게도 매우 중요합니다. 잘 때 축적되는 음혈이 전자파로 방해받아서는 안 되기 때문입니다. 취침 공간에 전자제품을 두지 않는 것이 최선입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자기 전에 반드시 코드를 뽑아야 합니다. 전원을 끄는 것은 어림도 없습니다. 잠자리 벽 맞은편에 있는 전자제품도 그렇게 관리를 해야 합니다. 그리고 잘 때 전기장판, 전기 매트의 사용은 최악입니다. 꼭 써야 한다면 전자파 차단 제품을 선택해야 합니다. 다음 건강법은 매운 음식을 멀리 하는 것입니다. 고추에는 강한 독이 있습니다. 일본에서 처음 들여왔기 때문에 외겨자라고도 불립니다. 최근에는 이것을 재배하는 농가를 볼 수가 있습니다. 주막에서 소주와 함께 팔았는데 이것을 먹고 목숨을 잃는 자가 적지 않았습니다. 1613년에 편찬된 지복유설에 고추가 처음 언급되었습니다. 고추는 임진왜란 때 왜군이 무기로 들여온 것입니다. 일본은 1542년에 포르투갈 선교사로부터 고추를 처음 전래받았습니다. 1592년 조선 침범 당시에 왜군은 고추를 음식으로 삼지 않았습니다. 그로부터 300년이 지나서야 요리 재료로 삼았는데 일본은 당시 고추는 왜군의 화생방 무기였습니다. 전장에서 고추 태운 매운 연기를 날려서 적군의 눈을 못 뜨게 해놓고 진격을 하거나 기습을 위해서 적 얼굴에 고춧가루를 뿌리기도 했습니다. 음혈이 부족한 사람에게 임진왜란은 재앙이었습니다. 음혈을 말리는 2가지 화열약이 우리나라로 전래된 까닭입니다. 그것은 담배와 고추입니다. 기호품과 향신료로 확실하게 자리 잡은 담배와 고추 가운데 무엇이 더 음혈을 소모시키는지는 지적하기가 어렵습니다. 하지만 저는 고추의 해로움에 목소리를 높이려고 합니다. 담배의 유해성은 누구나 알지만 고추는 그렇지 않아서입니다. 모두가 고추를 찬양합니다. 고추의 매운맛에 음혈이 마르는 문제를 지적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거담이나 살균, 진통작용과 식욕 및 소화 증진, 혈액순환 촉진을
고추의 장점으로 내세운다. 틀린 효능은 아닙니다. 그러나 반작용을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효능이 클수록 반작용이 강하기 때문입니다. 효능을 찬양하는 사람이 많으면 고추가 음식이 아닌 약물이라는 반증입니다. 조류독감과 사스마저 무서워하는 것이 고추의 캡사이신입니다. 한국인에게 이질 환자가 적은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가까운 일본의 경우 이질 환자가 많지만 매운맛에 빠진 우리나라는 드뭅니다. 고추의 살균 덕분입니다. 그렇다고 캡사이신을 너무 자랑 삼지 마십시오. 음식으로 매일 먹기에는 부담스럽습니다. 의멸이 부족한 환자는 병균처럼 고추의 살균 대상이 될 수가 있습니다. 고추와 설탕은 동전의 앞뒷면과 같습니다. 설탕을 먹을수록 매운맛을 찾고 맵게 먹을수록 단맛을 찾습니다. 매운맛과 단맛은 기랑 관계입니다. 매운맛은 이완된 기운을 긴장시키고 단맛은 긴장된 기운을 이완시킵니다. 달게 먹어서 이완된 기분을 긴장시키고자 고추를 먹고 맵게 먹어서 긴장된 기운을 이완시키고자 설탕을 찾습니다. 이러한 고추와 설탕이 맞물려 악순환을 연출하고 있습니다. 캡사이신의 탐닉은 과도한 설탕 탓입니다. 따라서 캡사이신으로부터 음혈을 지키려면 설탕 절제가 선행되어야 합니다. 지나친 설탕으로 기운이 이완되지 않도록 만들어야 합니다. 그래야 고추를 갈구하는 마음이 없어집니다. 설탕의 탐닉은 토호를 야기합니다. 달콤한 음식을 많이 먹어서 속이 더부룩하고 소화력이 떨어지는 현상이 토홀의 증세입니다. 높아진 혈당을 자연스럽게 낮추려면 흡수 시간이 필요합니다. 섬유질이 풍부한 음식은 섬유질이 혈당 흡수를 제어하는 덕분에 혈당이 서서히 올라 낮추는 시간도 충분히 확보가 됩니다. 그러나 흰 설탕은 섬유질이 제거된 탓에 혈당이 급격히 올라 지속적으로 섭취할 경우 혈당을 낮추는 시간적 여유가 없어집니다. 피가 끈적이는 상태로 계속 유지가 됩니다. 이처럼 끈적거리는 피가 혈탁이 되고 높은 혈당이 일으키는 병리 현상이 바로 토홀입니다. 토홀의 종착점은 당뇨병입니다. 당뇨 환자의 급증은 섬유질이 배제된 당분을 쉼없이 섭취하기 때문입니다. 현대 문명이 지속적으로 소모시킨 음혈을 빠르고 쉽게 보충하려다가 생긴 병입니다. 그래서 당뇨병은 문명병입니다. 섬유질이 풍부한 음식을 먹으면 혈탁과 토홀이 줄어듭니다. 그리고 당뇨병이 예방됩니다. 섬유질은 음식 부산물이 아닙니다. 없어도 되는 노폐물이 아닙니다. 음식의 양을 제어하는 음입니다. 따라서 5대 영양소와 동등하게 중요합니다. 음식에서 섬유질의 제거는 정수기 필터를 없애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정수기 필터가 없는 물은 쉽게 오염되듯 섬유질이 없으면 피가 탁해집니다. 섬유질은 음식 독소를 흡착시켜서 몸 밖으로 배출을 시킵니다. 당분의 흡수 속도를 제어해서 혈당을 안정시킵니다. 독소와 혈당으로 인한 혈탁을 예방하는 정수 필터가 바로 섬유질입니다. 가벼운 걷기는 2마리 토끼를 동시에 잡는 운동입니다. 저도 걷기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지하철로 출퇴근하는데 지하철역 한두 정거장 거리를 일부러 걷습니다. 이것이 체질적으로 폐음이 부족한 나의 유일한 운동입니다. 땀 흘리는 운동도 해보았으나
과격한 운동 후에 폐음이 더 말라 심화 뭉침을 경험하면서 가벼운 걷기를 예찬하게 되었습니다. 설탕 문제로 고추를 해결하지 말길 바랍니다. 걷기로 다스려야 합니다. 설탕과 고추가 맞물리는 악순환을 걷기 운동으로 끊어낼 수가 있습니다. 매운맛을 걷기가 대신하면 설탕 기량에 의존할 필요가 없습니다. 설탕이 만든 토후를 걷기가 풀어주기 때문입니다. 이 기회에 설탕을 줄여야 합니다. 또한 저자는 매운 음식을 먹으면 안구 건조증이 심화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식탁에서 붉은색을 추방하고 보폐음 처방을 복용하면서 안구 건조가 호전되었다. 고추를 금해서 땅구멍으로의 폐음 소모를 차단하고 소모된 폐음을 한약으로 보충하자 복분자 술이 일으킨 양열이 진정되었다. 2년 만에 안구 건조의 치유 방법을 찾은 것이다. 지금 내가 안구 건조 환자에게 사용하는 치료법이다. 참선이나 명상, 단전 수련을 혼자 하는 것은 위험합니다. 이는 개인의 건강 손실로 국한되지 않습니다. 사이비 종교를 탄생시키기 때문입니다. 사이비 교주들은 기운 침강을 안내하는 스승의 가르침 없이 혼자 수련 수행하다가 주화 인마에 빠진 사람입니다. 인마된 상태에서 자신이 신 내지 신의 전도사로 착각합니다. 그래서 스승의 존재가 중요합니다. 개인뿐만 아니라 사회를 위해서 선 지식이 절실합니다. 기운 침강을 유도하지 않는 지도자와 스승이 있어서 문제입니다. 뇌 개발 명목으로 상단전 수련을 일반인에게 강요하고 있습니다. 정춘과 기장이 먼저 이루어진 수행자만 가능한 상단전 수련을 일반 초보자에게 권하면 상기 주화의 부작용이 생깁니다. 눈을 가리고 사물이 보이는 현상을 뇌 개발 결과로 선전하는데 이는 주화의 부작용에 불과합니다. 그것이 비록 초능력일지라도 수련의 과정일 뿐 목표가 아닙니다. 상단전 수행 과정에서 벌어지는 이상한 능력은 수행 목표와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오히려 목표 달성에 방해가 됩니다. 수행의 목표는 번뇌를 끊고 궁극의 자유를 얻는 것이지 초능력자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전생을 보는 무당이나 미래를 예언하는 점쟁이가 아닙니다. 이상 능력은 주화의 부작용일 뿐입니다. 선 지식의 도움으로 끊어버려야 될 부작용에 매달리면 인마에 빠집니다. 걸을 때마다 발바닥 감각을 느껴봅시다. 머릿속에 잡다한 생각이 떠올리게 하지 말고 발바닥만 의념해서 걷게 되면 토후를 풀어주고 걷기 운동과 기운 침강 수련을 함께 할 수가 있습니다. 걸으면서 무릎과 발목의 움직임과 발바닥의 감각을 계속 관하면 망상을 일으키는 숭부된 기운이 아래로 내려가 스트레스가 풀립니다. 술, 담배와 달리 커피는 문제 삼기 어렵습니다. 커피올릭의 반발이 무서울 정도로 강하기 때문입니다. 카페인의 대표 효능은 각성입니다. 중추신경을 자극하기 때문인데 각성이 기분 전환과 함께 작업 능률을 올리면서 기호 음료로 자리 잡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각성은 양날의 칼입니다. 능률 증진이라는 이로움과 함께 숙면의 방해에 해로움도 있어서입니다. 카페인의 방광기가 4시간이므로 저녁에 피하면 되지만 커피올릭 현대인은 밤낮을 가리지 않고 마시고 있습니다. 불면이 아니더라도 숙면을 취하지 못하면 카페인을 멀리 해야 합니다.
아침에 가볍게 일어나지 못하는 경우가 그렇습니다. 수면의 질이 떨어진 상태로 어렵게 기상하여 잠에 취한 머리를 각성시키려 커피를 마십니다. 이렇게 시작해서 저녁까지 이어지는 커피홀릭은 숙면을 방해합니다. 그러면 다음날 아침에 커피 각성이 다시 요구됩니다. 카페인의 악순환입니다. 현대인의 카페인 중독은 이처럼 수면 부족과 맞물립니다. 각성시켜 숙면을 방해하는 사실만으로도 카페인은 음혈론의 경계 물질입니다. 음혈론은 숙면을 중시하기 때문입니다. 숙면을 취할수록 음혈이 생성됩니다. 카페인에 아무리 좋은 효과가 있어도 음혈 생성을 방해하는 이상 건강에 긍정적일 수 없습니다. 더구나 카페인 각성에는 내성이 있습니다. 자주 섭취할수록 더 많이 먹어야 각성 효과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내성이 현대인을 카페인 중독으로 유도하고 있습니다. 각성이 과도하면 머리가 맑아지는 정도를 넘어 불안이나 초조, 손떨림, 두통 등을 일으킵니다. 중추신경에 과부하가 걸려서입니다. 심한 경우는 환각까지 일으킵니다. 하루 4잔 이상의 커피를 매일 마시지 않고 견딜 수 없으면 카페인 중독입니다. 사람에 따라 카페인 감수성이 매우 다릅니다. 양인 체질과 머리에 기가 몰린 사람, 음혈 부족 환자는 카페인 감수성이 큽니다. 이런 사람은 하루에 한 잔도 안심할 수 없습니다. 체질에 상관없이 음상 부족한 현대인에게 커피는 바람직한 음료가 아닙니다. 우리 조상들은 침도 뱉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음혈이 부족한 사람은 함부로 체액을 버리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물며 소변을 자주 보게 만들어서야 되겠습니까? 카페인 자극 없이 계속 소변이 마려운 사람도 있습니다. 양방에서는 방광이 감염해서 그렇다고 하는데 한의학에서는 심혈 문제입니다. 폐음으로 진정되지 않은 심혈은 소변으로 빠집니다. 따라서 심혈이 많으면 소변을 자주 봅니다. 물이 많은 수조에서 물고기는 평화롭지만 물이 적은 곳에서는 파닥거리며 불안합니다. 우리 몸도 이와 같아서 물이 부족하면 정신적으로 파닥거립니다. 심리가 불안정한 사람은 약에만 매달리지 말고 몸 수조에서 물이 새는 것을 막으면서 부족해진 물을 채워야 합니다. 그런데 카페인은 수조의 구멍을 뚫으면서 물 보충까지 방해합니다. 혈액 생성에 필요한 철분의 흡수를 막습니다. 철분제 섭취 후에 커피를 못 마시게 하는 이유입니다. 예, 지금까지 이 책에 대한 리뷰를 모두 마쳤습니다. 제가 발췌 요약해서 설명드렸기 때문에 많은 부분이 생략되었습니다. 책을 한번 구해서 읽어보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여기서 리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책돌이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건강해지는 9가지 방법입니다. 저자는 손영기, 출판사는 이단북스입니다. 저자 소개를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손영기, 서울 종로 관자재 한의원에서 특진 한의사로 근무 중이다. 노장의 자연주의 사상에 환경 문제를 접목한 마이너스 건강법을 제시하며 음식 및 환경, 생활 개선을 통한 자연 치유를 강조해왔다. 그럼 바로 본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음혈론은 현대인의 자화상을 담은 한의학 이론이다. 현대인은 음혈이 항상 부족해서 이를 보충해야 된다는 주장입니다. 음혈이 부족한 이유는
도시 풍경에서 알 수가 있습니다. 높은 빌딩과 아파트, 식당에 차려진 육류, 패스트푸드, 맵고 짠 음식, 사람들 손에 쥐어진 담배나 커피, 스마트폰, 밤을 나처럼 밝히는 불빛들, 밤을 지배하는 알코올과 성문화 등등 나열하면 끝이 없습니다. 현대인의 이런 모습은 불과 100년 전만 해도 상상할 수 없었습니다. 이러한 현대인에게 옛 처방을 그대로 적용시키는 것은 무리입니다. 옛 처방은 양기를 보충하고 한사를 제거하는 치료법이 주류입니다. 주거와 의복이 열악한 데다 야외 노동이 대부분이고 노숙하는 경우도 흔해서 한증이 많았습니다. 콘크리트나 컴퓨터, 스마트폰, 전등은 존재하지도 않았고 육류와 고추, 그리고 담배나 카페인 음료는 전래에 유통되지 못했습니다. 양기와 음혈이 양립하는 저울에서 무게중심이 과거에는 양기 쪽에 있었지만 현대에는 음혈에 위치합니다. 인류 문명이 발달할수록 음혈 부족으로 기울어집니다. 과학 문명 자체가 인간의 음혈을 소모시킵니다. 인간의 욕심 역시 음혈을 고갈시키는 방향으로 확대되고 있습니다. 알코올과 니코틴, 카페인, 성관계, 게임 등의 집착이 음혈을 탕진시킵니다. 한의학 관점에서 인간의 모든 생명을 유지하는 물질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기와 혈. 세포가 생존하려면 산소와 포도당을 계속 공급을 받아야 합니다. 산소는 기, 포도당은 혈을 공급해서 기의 존재는 호흡으로 확인되고 혈의 존재는 혈관에서 확인이 됩니다. 산소와 포도당 가운데 하나라도 부족하면 세포는 병이 듭니다. 산소가 부족하면 기허, 포도당이 부족하면 혈허입니다. 현대인은 과거의 망령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양기 보충의 망령 말입니다. 홍삼의 인기가 대표적입니다. 현대인이 선호하는 건강보조식품의 상당수가 음혈이 아닌 양기를 복돋는 것들입니다. 양기 부족에서 음혈 부족으로의 시대의 변화를 인식하지 못하고 과거 시점에 고정되어 있습니다. 활시위의 방향이 정반대여서 아무리 화살을 날려도 관역을 맞추지 못합니다. 촛불을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초는 음혈이고 촛불은 양기입니다. 촛불이 초를 태워 존재하듯 양기는 음혈을 원료로 삼습니다. 양기는 산소 호흡과 함께 음혈이 있어야 만들어집니다. 대장간의 풀무질과 같습니다. 석탄불에 불무의 펌프질로 공기를 넣으면 화력이 강해집니다. 석탄이 부족하면 풀무질을 해도 화력이 오래가질 않습니다. 양기 부족은 양기만 복돋기 때문에 해결되지 않습니다. 초를 보충해야 촛불이 살아납니다. 기력이 떨어지는 것을 느끼면 사람들은 홍삼에 의존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기력 저하는 음혈 부족에서 시작됩니다. 홍삼으로 기력이 반짝 회복되었다고 기뻐하지 마십시오. 초의 부족으로 촛불이 약해진 상황에서 성냥, 즉 홍삼으로 잠시 촛불을 살린들 근본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초를 보충하지 않고 성냥질로 계속 촛불만 일으키면 초는 더 빨리 닳아 없어지게 됩니다. 음혈 부족 환자에게 홍삼은 해롭습니다. 촛불이 강하다고 좋은 것이 아닙니다. 초가 부족한 상태에서 촛불만 강하면 안 되기 때문입니다.
성해진 촛불은 초소모를 재촉할 뿐입니다. 양기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양기가 넘쳐서 좋을 것이 없습니다. 양기는 음열이 제어할 수 있을 만큼 필요합니다. 음열은 양기를 닫는 그릇인데 그릇이 넘친 내용물은 쓸모가 없습니다. 즉 쓰레기입니다. 음열 제어에서 벗어난 양기는 오히려 병이 됩니다. 성장기 아이를 통해 쉽게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성장기는 양기가 성해서 음열이 부족한 시기인데 양기를 돋돋는 약과 음식을 아이에게 주는 부모가 많습니다. 홍삼을 먹는 아이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음열을 보충해도 모자랄 시기에 양기를 복돋우면 음열 넘친 양기가 병이 됩니다. 과잉 행동과 주의력 결핍이 그러합니다. 실열과 우라를 풀려고 팔과 다리를 그리고 몸을 쉼없이 움직입니다. 이러한 아이가 산만한 것은 성격이 아닌 병입니다. 음열 부족으로 개인 및 사회병리가 심해지니 양방에서도 새로운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시영 박사의 세로토닌 건강법이 바로 그것입니다. 세로토닌은 충동을 제어하고 흥분을 진정시키며 긍정과 행복감을 주는 뇌 화학 물질입니다. 이시영 박사는 우리 시대의 세로토닌적인 가치관이 필요하다고 주장합니다. 경쟁하며 역동적으로 빠르게 변하는 도파민적인 가치관에서 벗어나야 개인과 사회가 행복해진다는 것입니다. 도파민적인 가치관은 양기를 복돋고 세로토닌적인 가치관은 음혈을 보충합니다. 충동이나 흥분, 경쟁, 창조로 표현되는 도파민을 음양오행으로 해석하면 양기입니다. 제어나 진정, 긍정, 행복의 세로토닌은 음혈로 해석됩니다. 이시영 박사의 세로토닌 건강법은 내가 주장하는 음혈론과 상통합니다. 언어는 서로 다르지만 현대인이 가지는 문제의 원인을 같이 주목하고 있습니다. 음혈 그릇에서 넘친 양기를 경계하는 것입니다. 세로토닌 건강법과 음혈론은 우리나라에서 주목받기 어렵습니다. 한국인은 세로토닌보다는 도파민, 음혈보다는 양기를 우선 가치로 삼기 때문입니다. 여름밤 메밀음에 잠을 설치는 사람이 많은데 무명의 자업자득입니다. 인공빛으로 인해 밤을 낯으로 착각한 매미가 지속적으로 우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인간이 매미로부터 소음 피해자에게 앞서 매미 역시도 빛 공해의 피해 곤충입니다. 식물의 피해는 더 큽니다. 작은 빛 변화에도 식물은 발화나 성장, 개화나 열매 맺음의 영향을 받기 때문입니다. 모든 동물과 식물은 생체 리듬을 가집니다. 생체 리듬이 인공빛으로 혼란되면 생물의 생육은 물론 생식 활동에도 문제가 생깁니다. 문명으로 야기되는 수많은 생태 교란 현상이 학계에 보고되고 있으나 관찰되지 않는 현상들이 훨씬 많습니다. 우리 인간 역시도 생체 리듬을 가지며 인공빛으로 인한 그 생체 리듬이 혼란되고 있음을 주목해야 합니다. 인류 역사에 있어서 전기빛의 존재는 매우 짧습니다. 유구한 세월 동안 인간은 자연의 빛이 가지는 리듬에 맞춰서 생활했고 그 리듬은 DNA에 각인되어 있습니다. 해가 뜨면 일하고 달이 뜨면 잠을 취했습니다. 음혈은 밤에 잘 때 축적이 됩니다. 생체 리듬에 따라 자시, 즉 밤 11시부터 새벽 1시에 가장 많이 축적이 됩니다. 수면 양보다 중요한 것이 수면의 질입니다.
이 자시에 잠든 상태라야 수면의 질이 좋아집니다. 예컨대 같은 8시간 수면이라도 새벽 1시에 취침해서 아침 9시에 기상하는 것보다는 밤 11시에 자서 아침 6시에 일어나는 것이 훨씬 건강에 좋습니다. 수면 시간대가 자시에서 벗어나면 그만큼 음혈이 부족해지기 때문입니다. 밤 11시 이전에 취침하는 현대인이 많을까요? 인공빛으로 밤을 낮으로 삼는 현대인에게 밤 11시는 활동 시간입니다. 수면의 질과 양 모두 부족한 상황에서 건강할 수는 없습니다. 만성 피로를 느끼는 직장인은 수면 상태부터 점검을 해야 합니다. 소모성 질환에 따르지 않는 만성 피로 대부분은 수면 문제에 의한 음혈 부족 때문입니다. 주변을 한번 봅시다. 피곤해 지친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모두가 인공빛에 생체의 리듬이 교란된 사람들입니다. 피로와 관련된 장부는 바로 간입니다. 간혈이 충분해야 피로를 이깁니다. 음혈이 부족한 가운데 간열허가 바로 피로의 근본 원인입니다. 그런데 간의 혈은 잠잘 때 주로 모아집니다. 수면 문제가 만성 피로로 연결되는 이유입니다. 빛 공해가 수면 부족, 그리고 간, 혈, 허로 연결되는 이러한 순환은 단순 피곤으로 그치지 않습니다. 간 질환도 여기에서 시작됩니다. 간 기능이 저하된 환자가 많이 있음은 그만큼 현대인이 수면 부족으로 간혈로 상태라는 그 증거입니다. 간혈은 분노를 부릅니다. 분노는 사회의 혼란과 범죄의 씨앗이기 때문에 개인질환이 사회병리로 확대되는 것입니다. 사회 안정을 위한 새로운 캠페인을 제안합니다. 밤 11시 이전에 잠들자. 마인드 컨트롤을 통한 분노 진정보다 합리적이다. 수면의 질을 높여서 간혈을 충족시키면 간혈이 뭉치지 않아 짜증과 분노가 저절로 다스려집니다. 마음 문제를 몸으로 해결하는 한의학의 묘법입니다. 간혈의 보충은 마인드 컨트롤보다 쉽습니다. 일찍 잠자리에만 들어도 간혈이 크게 보충이 됩니다. 청소년의 일탈을 고민하는 부모가 많습니다. 방황하는 아이들은 공통적으로 인공의 빛에 유혹에 약합니다. 밤을 낮삼아 활동합니다. 부모들은 이 점에 주목해야 합니다. 해결법이 담겨있기 때문이죠. 청소년 문제는 간열허가 간열로 되는 이 병리 반응으로서 이는 상당수가 수면 부족에서 시작됩니다. 어려서 올바른 수면 교육을 받지 못해서 만성적인 간열허로 간열이 뭉치면 청소년의 일탈로 이어집니다. 성인이 되면 그 분노가 확대되어 범죄를 일으킵니다. 요즘 성장 클리닉이 인기입니다. 약물의 힘을 빌려서 아이의 키를 늘리려는 부모가 많습니다. 그런데 의료만으로는 역부족입니다. 성장 호르몬이 밤 11시에서 새벽 2시 사이에 가장 많이 분비됨을 알아야 합니다. 일찍 잠자는 수면 습관이 약물보다 중요합니다. 그 시간대는 다른 호르몬들도 왕성하게 분비되므로 성장뿐만 아니라 건강을 위해서도 일찍 재워야 합니다. 그 시간대가 바로 음혈이 보충되는 밤 11시부터 새벽 1시의 시간임을 주목해야 합니다. 현대인의 음혈은 항상 부족합니다. 특별한 이유 없이 늘 피곤한 사람, 간 기능이 약한 사람, 짜증과 분노로 가득 찬 사람은 자신의 수면 습관을 반성해야 합니다.
건강보조식품과 약물에만 의존하지 말고 일찍 잠자리에 들어야 합니다. 새는 바가지에 물을 담는 것은 어리석은 행동입니다. 수면 부족으로 음혈이 계속 새는 상황에서 음혈을 보충한들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밤에는 인공빛을 일찍 차단해야 합니다. 밤 11시 이전에 취침해야 합니다. 자신의 숙면 상태라야 수면의 질이 좋아집니다. 수면의 양은 7, 8시간이 바람직합니다. 할 일이 많아서 수면의 양을 줄여야 한다면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 밤이 아닌 새벽 시간을 활용하면 됩니다. 인공빛 자극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숙면에 방해가 되니까 잘 때는 인공빛을 완전히 차단해야 합니다. 그리고 취침 전에는 아무것도 먹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배불러서 자면 간열이 위로 분산되어 모이질 않습니다. 인공빛과 함께 현대인의 취침을 방해하는 공범이 있습니다. TV와 컴퓨터입니다. 이 때문에 학업과 업무 없이 일찍 귀가해도 늦게 자는 학생이나 직장인이 많습니다. TV를 보느라, 컴퓨터로 게임이나 인터넷 하느라 밤 11시 넘기는 일이 다반사입니다. 공부나 독서로 늦게 자는 것보다는 전자제품에 집중하다가 새벽에 취침하면 음혈의 소모가 훨씬 더 커집니다. 전자제품 자체가 음혈을 마르게 해서이기 때문입니다. 전자제품에 매달려 수면이 부족해지면 음혈이 새는 구멍이 2개가 됩니다. 먼저 수면 부족으로 새고 전자제품 탓에 셉니다. TV와 컴퓨터 모니터에도 빛이 방출되는데 밤을 밝히는 전등과는 그 성격이 다릅니다. 찰나로 번쩍이며 전멸하는 빛입니다. 이러한 빛에 시선을 계속 집중하면 음혈이 소모됩니다. 눈이 피로해지면서 간열이 마릅니다. 나이트클럽의 깜빡이는 조명 밑에서 생활한다고 상상해 보시죠. 얼마나 피곤하겠습니까? 밤 11시 이후부터는 TV나 컴퓨터를 전원을 꺼야 합니다. 저는 밤 9시부터는 컴퓨터를 하지 않고 11시가 넘으면 TV도 보지 않습니다. 빛을 전멸하는 화상을 지닌 모바일 기계는 TV나 컴퓨터보다 해롭습니다. 고정된 화면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모바일 화면은 손에서 미세하게 흔들리는데 화면 자체가 흔들리면 눈의 피로가 더 커지고 간열이 더욱더 마릅니다. 핸드폰 전자파를 염려하는 사람은 있어도 전멸하는 빛과 흔들리는 화면을 걱정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핸드폰은 3가지 방향으로 음혈이 새는 구멍을 만듭니다. 빛의 전멸, 화면의 흔들림, 전자파. 이상 3가지 모두 음혈을 소모시킵니다. 밤 11시 이후에 핸드폰에 매달리면 새는 구멍이 4개로 늘어납니다. 저는 지하철로 출퇴근합니다. 출근 시에는 신문을 보지만 퇴근할 때는 눈을 감고 있습니다. 음혈을 모으기 위해서입니다. 진료하느라 소모된 음혈을 조금이라도 보충하려고 눈을 감습니다. 눈을 감고 모여지는 간혈을 관합니다. 이것이 바로 음혈 명상입니다. 눈은 간혈이 소모되는 감각기관입니다. 눈의 피로는 간혈 부족을 의미하니 눈 피로를 예방하는 것이 간혈을 지키는 방법입니다. 음혈이 부족한 사람은 틈틈이 눈을 감고 휴식을 취해야 합니다. 시력 저하를 호소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음혈 부족 때문입니다.
간열을 충족시켜 눈의 피로를 풀면 시력이 회복됩니다. 섣불리 안경을 맞추거나 도수를 높이지 말기 바랍니다. 간열을 보해서 다스릴 일을 안경으로 해결하지 말아야 합니다. 일단 안경을 쓰면, 그리고 도수를 높이면 안경에 눈이 맞춰져서 간열이 충족되어도 시력이 회복되지 않습니다. 안경이 시력 저하를 고정시킵니다. 취침하는 방의 전자파 차단은 음혈이 부족하지 않은 사람에게도 매우 중요합니다. 잘 때 축적되는 음혈이 전자파로 방해받아서는 안 되기 때문입니다. 취침 공간에 전자제품을 두지 않는 것이 최선입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자기 전에 반드시 코드를 뽑아야 합니다. 전원을 끄는 것은 어림도 없습니다. 잠자리 벽 맞은편에 있는 전자제품도 그렇게 관리를 해야 합니다. 그리고 잘 때 전기장판, 전기 매트의 사용은 최악입니다. 꼭 써야 한다면 전자파 차단 제품을 선택해야 합니다. 다음 건강법은 매운 음식을 멀리 하는 것입니다. 고추에는 강한 독이 있습니다. 일본에서 처음 들여왔기 때문에 외겨자라고도 불립니다. 최근에는 이것을 재배하는 농가를 볼 수가 있습니다. 주막에서 소주와 함께 팔았는데 이것을 먹고 목숨을 잃는 자가 적지 않았습니다. 1613년에 편찬된 지복유설에 고추가 처음 언급되었습니다. 고추는 임진왜란 때 왜군이 무기로 들여온 것입니다. 일본은 1542년에 포르투갈 선교사로부터 고추를 처음 전래받았습니다. 1592년 조선 침범 당시에 왜군은 고추를 음식으로 삼지 않았습니다. 그로부터 300년이 지나서야 요리 재료로 삼았는데, 일본은 당시 고추는 왜군의 화생방 무기였습니다. 전장에서 고추 태운 매운 연기를 날려서 적군의 눈을 못 뜨게 해놓고 진격을 하거나 기습을 위해서 적 얼굴에 고춧가루를 뿌리기도 했습니다. 음혈이 부족한 사람에게 임진왜란은 재앙이었습니다. 음혈을 말리는 두 가지 화열약이 우리나라로 전래된 까닭입니다. 그것은 담배와 고추입니다. 기호품과 향신료로 확실하게 자리 잡은 담배와 고추 가운데 무엇이 더 음혈을 소모시키는지는 지적하기가 어렵습니다. 하지만 저는 고추의 해로움에 목소리를 높이려고 합니다. 담배의 유해성은 누구나 알지만 고추는 그렇지 않아서입니다. 모두가 고추를 찬양합니다. 고추의 매운맛에 음혈이 마르는 문제를 지적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거담이나 살균, 진통작용과 식욕 및 소화 증진, 혈액순환 촉진을 고추의 장점으로 내세운다. 틀린 효능은 아닙니다. 그러나 반작용을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효능이 클수록 반작용이 강하기 때문입니다. 효능을 찬양하는 사람이 많음은 고추가 음식이 아닌 약물이라는 반증입니다. 조류 독감과 사스마저 무서워하는 것이 고추의 캡사이신입니다. 한국인에게 이질 환자가 적은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가까운 일본의 경우 이질 환자가 많지만 매운맛에 빠진 우리나라는 드뭅니다. 고추의 살균 덕분입니다. 그렇다고 캡사이신을 너무 자랑 삼지 마십시오. 음식으로 매일 먹기에는 부담스럽습니다. 음혈이 부족한 환자는 병균처럼 고추의 살균 대상이 될 수가 있습니다. 고추와 설탕은 동전의 앞뒷면과 같습니다.
설탕을 먹을수록 매운맛을 찾고 맵게 먹을수록 단맛을 찾습니다. 매운맛과 단맛은 기랑 관계입니다. 매운맛은 이완된 기운을 긴장시키고 단맛은 긴장된 기운을 이완시킵니다. 달게 먹어서 이완된 기분을 긴장시키고자 고추를 먹고 맵게 먹어서 긴장된 기운을 이완시키고자 설탕을 찾습니다. 이러한 고추와 설탕이 맞물려 악순환을 연출하고 있습니다. 캡사이신의 탐닉은 과도한 설탕 탓입니다. 따라서 캡사이신으로부터 음혈을 지키려면 설탕 절제가 선행되어야 합니다. 지나친 설탕으로 기운이 이완되지 않도록 만들어야 합니다. 그래야 고추를 갈구하는 마음이 없어집니다. 설탕의 탐닉은 토호를 야기합니다. 달콤한 음식을 많이 먹어서 속이 더부룩하고 소화력이 떨어지는 현상이 토홀의 증세입니다. 높아진 혈당을 자연스럽게 낮추려면 흡수 시간이 필요합니다. 섬유질이 풍부한 음식은 섬유질이 혈당 흡수를 제어하는 덕분에 혈당이 서서히 올라 낮추는 시간도 충분히 확보가 됩니다. 그러나 흰 설탕은 섬유질이 제거된 탓에 혈당이 급격히 올라 지속적으로 섭취할 경우 혈당을 낮추는 시간적 여유가 없어집니다. 피가 끈적이는 상태로 계속 유지가 됩니다. 이처럼 끈적거리는 피가 혈탁이 되고 높은 혈당이 일으키는 병리 현상이 바로 토홀입니다. 토홀의 종착점은 당뇨병입니다. 당뇨 환자의 급증은 섬유질이 배제된 당분을 쉼없이 섭취하기 때문입니다. 현대 문명이 지속적으로 소모시킨 음혈을 빠르고 쉽게 보충하려다가 생긴 병입니다. 그래서 당뇨병은 문명병입니다. 섬유질이 풍부한 음식을 먹으면 혈탁과 토홀이 줄어듭니다. 그리고 당뇨병이 예방됩니다. 섬유질은 음식 부산물이 아닙니다. 없어도 되는 노폐물이 아닙니다. 음식의 양을 제어하는 음입니다. 따라서 5대 영양소와 동등하게 중요합니다. 음식에서 섬유질의 제거는 정수기 필터를 없애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정수기 필터가 없는 물은 쉽게 오염되듯 섬유질이 없으면 피가 탁해집니다. 섬유질은 음식 독소를 흡착시켜서 몸 밖으로 배출을 시킵니다. 당분의 흡수 속도를 제어해서 혈당을 안정시킵니다. 독소와 혈당으로 인한 혈탁을 예방하는 정수 필터가 바로 섬유질입니다. 가벼운 걷기는 두 마리 토끼를 동시에 잡는 운동입니다. 저도 걷기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지하철로 출퇴근하는데 지하철역 한두 정거장 거리를 일부러 걷습니다. 이것이 체질적으로 폐음이 부족한 나의 유일한 운동입니다. 땀 흘리는 운동도 해보았으나 과격한 운동 후에 폐음이 더 말라 심화 뭉침을 경험하면서 가벼운 걷기를 예찬하게 되었습니다. 설탕 문제로 고추를 해결하지 말길 바랍니다. 걷기로 다스려야 합니다. 설탕과 고추가 맞물리는 악순환을 걷기 운동으로 끊어낼 수가 있습니다. 매운맛을 걷기가 대신하면 설탕 기량에 의존할 필요가 없습니다. 설탕이 만든 토호를 걷기가 풀어주기 때문입니다. 이 기회에 설탕을 줄여야 합니다. 또한 저자는 매운 음식을 먹으면 안구 건조증이 심화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식탁에서 붉은색을 추방하고 보폐음 처방을 복용하면서 안구 건조가 호전되었다. 고추를 금해서 땅구멍으로의 폐음 소모를 차단하고 소모된 폐음을 한약으로 보충하자
복분자 술이 일으킨 양열이 진정되었다. 2년 만에 안구건조의 치유 방법을 찾은 것이다. 지금 내가 안구건조 환자에게 사용하는 치료법이다. 참선이나 명상, 단전 수련을 혼자 하는 것은 위험합니다. 이는 개인의 건강 손실로 국한되지 않습니다. 사이비 종교를 탄생시키기 때문입니다. 사이비 교주들은 기운 침강을 안내하는 스승의 가르침 없이 혼자 수련 수행하다가 주화 인마에 빠진 사람입니다. 인마된 상태에서 자신이 신 내지 신의 전도사로 착각합니다. 그래서 스승의 존재가 중요합니다. 개인뿐만 아니라 사회를 위해서 선 지식이 절실합니다. 기운 침강을 유도하지 않는 지도자와 스승이 있어서 문제입니다. 뇌 개발 명목으로 상단전 수련을 일반인에게 강요하고 있습니다. 정춘과 기장이 먼저 이루어진 수행자만 가능한 상단전 수련을 일반 초보자에게 권하면 상기 주화의 부작용이 생깁니다. 눈을 가리고 사물이 보이는 현상을 뇌 개발 결과로 선전하는데 이는 주화의 부작용에 불과합니다. 그것이 비록 초능력일지라도 수련의 과정일 뿐 목표가 아닙니다. 상단전 수행 과정에서 벌어지는 이상한 능력은 수행 목표와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오히려 목표 달성에 방해가 됩니다. 수행의 목표는 번뇌를 끊고 궁극의 자유를 얻는 것이지 초능력자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전생을 보는 무당이나 미래를 예언하는 점쟁이가 아닙니다. 이상 능력은 주화의 부작용일 뿐입니다. 선 지식의 도움으로 끊어버려야 될 부작용에 매달리면 인마에 빠집니다. 걸을 때마다 발바닥 감각을 느껴봅시다. 머릿속에 잡다한 생각이 떠올리게 하지 말고 발바닥만 의념해서 걷게 되면 토우를 풀어주고 걷기 운동과 기운 침강 수련을 함께 할 수가 있습니다. 걸으면서 무릎과 발목의 움직임과 발바닥의 감각을 계속 관하면 망상을 일으키는 숭부된 기운이 아래로 내려가 스트레스가 풀립니다. 술, 담배와 달리 커피는 문제 삼기 어렵습니다. 커피올릭의 반발이 무서울 정도로 강하기 때문입니다. 카페인의 대표 효능은 각성입니다. 중추신경을 자극하기 때문인데 각성이 기분 전환과 함께 작업 능률을 올리면서 기호 음료로 자리 잡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각성은 양날의 칼입니다. 능률 증진이라는 이로움과 함께 숙면의 방해에 해로움도 있어서입니다. 카페인의 방광기가 4시간이므로 저녁에 피하면 되지만 커피올릭 현대인은 밤낮을 가리지 않고 마시고 있습니다. 불면이 아니더라도 숙면을 취하지 못하면 카페인을 멀리 해야 합니다. 아침에 가볍게 일어나지 못하는 경우가 그렇습니다. 수면의 질이 떨어진 상태로 어렵게 기상하여 잠에 취한 머리를 각성시키려 커피를 마십니다. 이렇게 시작해서 저녁까지 이어지는 커피 홀릭은 숙면을 방해합니다. 그러면 다음날 아침에 커피 각성이 다시 요구됩니다. 카페인의 악순환입니다. 현대인의 카페인 중독은 이처럼 수면 부족과 맞물립니다. 각성시켜 숙면을 방해하는 사실만으로도 카페인은 음혈론의 경계 물질입니다. 음혈론은 숙면을 중시하기 때문입니다. 숙면을 취할수록 음혈이 생성됩니다. 카페인에 아무리 좋은 효과가 있어도 음혈 생성을 방해하는 이상 건강에 긍정적일 수 없습니다. 더구나 카페인 각성에는
내성이 있습니다. 자주 섭취할수록 더 많이 먹어야 각성 효과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내성이 현대인을 카페인 중독으로 유도하고 있습니다. 각성이 과도하면 머리가 맑아지는 정도를 넘어 불안이나 초조, 손떨림, 두통 등을 일으킵니다. 중추신경에 과부하가 걸려서입니다. 심한 경우는 환각까지 일으킵니다. 하루 4잔 이상의 커피를 매일 마시지 않고 견딜 수 없으면 카페인 중독입니다. 사람에 따라 카페인 감수성이 매우 다릅니다. 양인 체질과 머리에 기가 몰린 사람, 음혈 부족 환자는 카페인 감수성이 큽니다. 이런 사람은 하루에 한 잔도 안심할 수 없습니다. 체질에 상관없이 음상 부족한 현대인에게 커피는 바람직한 음료가 아닙니다. 우리 조상들은 침도 뱉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음혈이 부족한 사람은 함부로 체액을 버리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물며 소변을 자주 보게 만들어서야 되겠습니까? 카페인 자극 없이 계속 소변이 마려운 사람도 있습니다. 양방에서는 방광이 감염해서 그렇다고 하는데 한의학에서는 심혈 문제입니다. 폐음으로 진정되지 않은 심혈은 소변으로 빠집니다. 따라서 심혈이 많으면 소변을 자주 봅니다. 물이 많은 수조에서 물고기는 평화롭지만 물이 적은 곳에서는 파닥거리며 불안합니다. 우리 몸도 이와 같아서 물이 부족하면 정신적으로 파닥거립니다. 심리가 불안정한 사람은 약에만 매달리지 말고 몸 수조에서 물이 새는 것을 막으면서 부족해진 물을 채워야 합니다. 그런데 카페인은 수조의 구멍을 뚫으면서 물 보충까지 방해합니다. 혈액 생성에 필요한 철분의 흡수를 막습니다. 철분제 섭취 후에 커피를 못 마시게 하는 이유입니다. 예, 지금까지 이 책에 대한 리뷰를 모두 마쳤습니다. 제가 발췌 요약해서 설명드렸기 때문에 많은 부분이 생략되었습니다. 책을 한번 구해서 읽어보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여기서 리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